자, 금지 행위 볼게요. 아까 금지행위가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행정처분할 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꼭 나온다 그러죠. 또 1년에 1천, 3년에 3천 구분하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오는 게 이게 금지행위냐 아니냐, 이제 여기 문제가 나오는데 그거는 너무 간단하니까 판례도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년에 1천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순서를 나중에 외워야 되니까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디귿부터 볼게요.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한마디로 무등록자죠, 그죠? 자, 무등록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한마디로 무등록자하고 협력하는 행위입니다. 무등록자하고 협력하는 행위를 하면은 기업공개에서는 민사상, 형사상, 행정상 책임을 다집니다. 아까 무등록자에게 자기 중개사무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랬죠. 민사상 책임을 지고 형사상 책임도 진다. 1년에 1천. 그 다음에 행정상 책임을 진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니은에 한번 볼게요.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자,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행위다. 그러면은 업으로 한다는 말은 계속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을 말한다. 그죠? 그러면은 일회성 매매는 할 수 있다 없다? 매매를 업으로 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 번 매매하는 거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죠? 기업공개사가 자기 집 산다고 매매했다. 이거 가능하다면 일회성 매매는 가능합니다. 추가로 봐야 되는 게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행위지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또 하나가 법인이 아닌 기업공개사가 중개 대상물 외의 것을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죠? 우리 겸업하는 데서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겸업할 수 있는 규정이 나와 있죠. 개인인 기업공개사는 우리 법이나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하는 것 말고는 전부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개인인 기업공개사는 문방구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그럼 문방구에 누가 분필 사러 왔어요. 분필 팔았죠. 또 사러 왔다 또 팔았죠. 또 사러 왔다 팔았다 떨어지면 또 분필 사와야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개인인 기업공개사는 분필 매매업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행위지 중개대상물 외의 것을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문제는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리얼해 볼게요. 사례, 증여,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초과보수 받는 거죠. 자, 초과보수 받는데 어떤 명목으로도 받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법정보수는 이제 다음에 우리 중개할 때 법정보 얼마까지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법정보수가 나오는데 법정보수를 초과해서는 어떤 명목으로도 받지 마라.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법정보수가 100만 원인데 300만 원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300만 원 현금을 받았다. 금지행위로 처벌당해야죠. 그러니까 그 의뢰인이 돈을 주면 안 되는갑다. 그럼 100만 원을 법정보수를 현금으로 주고 우리 집에 골동품이 한 200만 원짜리 있는데 그거 줄게요. 그거 받으면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안 되죠. 그죠? 그럼 주는 사람이 그 뭐 남으면 안 되는갑다 싶어가지고 100만 원 현금으로 주고 200만 원은 술 사줄게요. 물론 시험에서는 술 사줄게 안 나오고 향응을 제공했다 이래 나오겠죠. 그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200만 원짜리 술 마시면 사람 죽습니다. 이제 어제도 그랬는데 어제도 그랬고 작년에도 젊은 아가씨인데 합격을 해가지고 저한테 교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술을 따르더라고요. 술을 주는데 주로 종이컵에 묻죠. 요만큼 줘요. 제가 장난삼아서 아니 고맙다고 술 주는 게 이것밖에 안 주나 이랬더만은 조금 더 드릴까요? 조금 더 주더라고요. 이것밖에 고맙게 생각 안 하는 것 같긴 해. 한 컵 가득 줘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득 주고 뭐라 하냐면 교수님 같이 한잔 합시다 대신에 원샷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원샷 한잔 했어요. 어제도 그랬고. 근데 작년에는 또 다른 아가씨가 오더만 아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수님 사랑하는 만큼 드릴게요. 가득 주고 또 원샷. 또 한 명이 들어 또 그래요.
오늘 제가 목이 좀 깔깔하죠. 뭐 수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은 할 수 없이 또 1년에 한 번씩 그래 해야 되니까. 근데 어제 최고령자 합격한 분 중에서 최고령자 시상을 봤는데 그분이 중개사법 90점 나왔대요. 다른 분들 몇 점 나왔는가 모르는데 다른 학원에서 한 분이 어제 점심 사주로 왔대요. 근데 제가 어제 요 와야 되니까 그래 다음으로 미뤘는데 그분이 97점 못 나왔대요. 하나 틀렸죠. 기분 좋아가지고 저한테 점심 사주로 온다 했는데 90점이나 97점 나오면은 다른 과목에서 관악만 안 나오면은 합격하는 거죠. 전부 다 그렇게 합격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학원에 오셔가지고 공부만 하시면 돼요. 자, 네,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보수에 관한 약정이 세 개로 구분하는데 요거는 지문이 꼭 나옵니다. 기업공개사는 이거 나오기 전에 어떤 개념을 보셔야 되냐면 기업공개사는 중개업을 함에 있어서 법정 보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는 어떤 명목으로도 받지 마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초과 보수 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초과 보수 약정이 무효라면은 300만 원 주겠다는 약속이 무효죠.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아까 법정 보수는 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초과 보수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초과되는 부분만 무효예요. 의뢰인하고 기업공개사 간의 초과 보수 약정은 요거 지문에 찾아 놓습니다. 초과 보수 약정은 초과 보수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초과되는 부분만 무효입니다. 대신에 무자격자, 무등록자를 판례에서는 무자격자로 표현했어요. 무자격자하고 의뢰인 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러면은 거래계약 체결하면 얼마 주겠다. 약속이 무효니까 무자격자하고 거래를 성사시켰다. 보수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는 핵심이 두 개예요. 첫 번째가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어떤 명목으로도 받지 마라. 또 하나가 이 법정 보수는 중개업할 때만 적용을 합니다. 법정 보수는 중개업할 때만 적용한다 하는 말은 중개업이 아니면은 법정 보수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중개업이란 의뢰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우연히 한번 중개하는 것은 중개업이 아니다. 중개업 아니죠. 중개업 아니라는 말은 초과해서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다. 중개업할 때만 법정 보수를 적용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판례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판례가 자 A가 가백이 우리 집 팔아주세요 했어요. 가백이 우리 집 팔아주세요. 거래계약 체결되면은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300만 원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거래계약 체결해가지고 당좌수표를 300만 원 지급했어요. 근데 갑이 당좌수표를 현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은행에 가보니까 당좌수표가 부도가 났어요. 당좌수표가 부도가 났다? 아무 소용이 없죠. 돌려줬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기업공개사에게 초과보수로 처벌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법 있는 그대로만 보세요. 법에서 뭘 했냐면은 사례, 증여, 기타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돌려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법정 보수 초과해서 받았죠. 돌려줬다 하더라도 금쟁이로 처벌합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판례예요. 그럼 여기에서 안에 나오는 판례인데 이 판례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을 현금 100만 원이 법정 보수인데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럼 현금으로 지급했다. 의뢰인은 초과 보수 상당의 200만 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죠. 그럼 결론적으로 기업공개사에게 초과 보수로 금쟁이로 처벌하기 위해서 의뢰인에게 초과보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을 요건으로 한다,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손해가 발생했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받았어요. 나중에 겁이 나고 200만 원 돌려줬습니다. 돌려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면은 돌려받으면은 의뢰인은 손해난 거 없죠. 그럼 처벌한다, 안 한다? 초과해서 받았죠, 그죠? 받았으니까 처벌한다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기업공개사에게 처벌하기 위해서 의뢰인에게 초과보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자, 기획에 가가지고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된 은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자,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기획부동산으로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 한 번씩 집에 있으면은 이런 전화가 올 때가 있어요. 부동산 좋은 게 있는데, 가격이 올라갈 만한 좋은 게 있는데 혹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까? 그런 전화가 한 번씩 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전화 받으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기획부동산이라 생각하는데 한번 어찌 하는가 듣기만 들어보자. 들으면은 무조건 꼬이게 돼 있어요. 무조건 꼬이게 돼 있어요. 기획부동산이다 싶으면 좋은 거 있으면 당신하고 끝내세요. 그러세요. 실제로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실제인데 지금은 포항하고 울산하고 고속도로 연결돼 있죠. 고속도로 연결하기 전에 고속도로 연결된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그 고속도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포항에서 어디에서 땅을 사갖고 땅값 올라간다 기획부동산이 있었어요. 경찰이 그 첩보를 입수해서 잡으러 갔어요. 잡으러 간 경찰이 꼬여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온 실례가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주로 어떻게 하느냐면은 물론 대구에서 하게 되면 대구 근방의 땅은 잘 안 해요. 좀 대구에서 접근성이 좀 떨어진 전라도라든지 충청도나 땅을 사가지고 싼 땅을 삽니다. 싼 땅을 사더라도 강하면은 가격이 좀 올라갈 만한 거 사가지고 파는데 직원들을 모집합니다. 무작정으로 모집을 해가지고 아무한테나 전화를 해요. 그러면은 전화가 좀 모르죠, 그죠? 거기에는 전화번호가 하나씩 있어요. 아무 무작위로 전화를 해요. 무작위로 전화를 한다. 근데 요즘 사람이 그거에 꼬이는 사람 별로 없죠. 그냥 누군가가 한 건 했어요. 자, 한 건 했는데 거기에서는 얼마다 하는 거는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 직원들은 이 땅을 얼마에 샀는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장밖에 없습니다. 5천원에 사가지고 20만원에 팝니다. 그러면은 그 땅 판 사람은 수당 많이 받겠죠. 수당도 많이 받고 직급도 올라가고 그러면 수당 많이 받았는데 그냥 자기만 먹고 하는 게 아니고 옆에 밥도 한 그릇 사고 그러겠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때 야 나도 좀 팔아야 되는데 그럼 수당도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제는 들어가면은 전화번호를 안 하고 자기 수첩에다 휴대폰을 냅니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와 얼마에 팔았는데 그거 2배로 올랐다 하더라 막 이런 이야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땅값은 조금 오릅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 약간씩 올라갈 만한 땅을 사요. 근데 아무리 올라도 5천원에 산 거 사가지고 20만원에 팔았어요. 자기 죽을 때까지는 본전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전화해갖고 언니야 그 땅값 2배 올랐다 하더라. 좋죠. 근데 그 땅을 팔려고 하면은 이제 원수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압니다. 아무리 많이 올라도 5천원에 산 거 10,000원밖에 안 됐어요. 자기는 20만원에 샀죠. 원수되는 거예요. 기획부동산 이런 데는 한번 여러분들 들어가가지고 배울 필요는 있어요. 조금 큰 데 가면은 공부를 딱 시킵니다. 주로 공부시키는 게 민법하고 공법이에요. 그거 노트 필기인 거 프린트하고 노트를 딱 만들어 갖고 해줍니다.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어요. 손님들한테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라. 요래 이야기하면 요래 대답을 해라. 한 달 동안 땅을 안 팔았다고 막 저 위에서 뭐라고 그러진 않겠죠. 한 달 월급 받고 나오세요. 절대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사라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는 전화해도 되는 사람이 한 명은 있습니다. 내가 이 원수를 죽을 때까지 한 번은 갚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한테 전화해도 되고 나머지는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런 기획부동산 폐단이 많기 때문에 우리 공법에 국토개혁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으면 분필을 못하게 되죠. 땅 큰 거 사고 분필을 받았어요. 그러면 분필을 못하게 되시면 기획부동산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기꾼들이 법을 더 잘 알죠. 이제 지분으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땅 큰 걸 사가지고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 이래 팝니다. 그러면은 지분을 사는 거는 쉬워요. 지분을 팔라 그러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봐야 돼요. 피해는 더 크죠. 주로 이제 기획부동산 이런 건데.
대표적으로 또 어떤 게 있냐면은 기업공개사가 이 땅 사세요 하면 땅값 올라간다고 사랍니까? 떨어진다고 사랍니까? 올라간다고 사라 그러겠죠. 그걸 물어봅니다. 땅값이 얼마나 올라가 있습니까? 그럼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1년 지나면 2배 올라갑니다. 1년 지나가면 2배 올라갑니다. 2배 안 올라가면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2배 안 올라가면 내가 살게. 주로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어느 수강생이 그러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한 거를 실제로 똑같은 일을 겪었대요. 어디 가다가 쭉 있는데 이 땅 팝니다 하고 이게 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안 괜찮겠나 싶어 전화를 하니까 기업공개사가 이 땅값 올라갑니다. 얼마나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1년 지나면 2배 올라갑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고 2배 안 올라가면 못 살까요? 2배 안 올라가면 내가 살게. 그 2배 올라간다고 보장할 수 없죠. 자기가 사간다고 보장할 수 없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판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요즘은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매도인 매수인끼리 얼굴도 못 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임야를 팔아달라, 5개 팔아달라 했어요. 기업공개사 저기 가가지고 6억 원에 사랍니다. 그럼 5개 팔아달라는 거 6억 원에 팔아주면은 고맙다 해야 되죠. 그럼 이제 6억 원에 계약을 체결해요. 계약을 체결하는데 기업공개사가 매도인의 위임을 받아고 자기가 이제 계약을 체결, 위임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계약은 체결하지만 돈은 매수인이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매도인이 줘야 되죠. 그런데 매도인이 주면은 기업공개사는 중간에 보수밖에 못 받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돈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돈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그리고 이 사람 지금 외국에 출장 가고 지금 한국에 없다. 내한테 달라. 그러면은 돈을 기업공개사에 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등기를 못 받아오고 돈이 뛸 수도 있다고요. 그럼 기업공개사가 그걸 안심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찌 하느냐면은 당신 불안해하는 거는 당연하다. 그래서 내가 현금 보관증을 꺼내줄게.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가지고 내한테 청구하면은 당신 돈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6억 원을 받습니다. 계약서 위조해가지고 여기 가서 5억으로 계약을 체결한 거로 5억 원을 주고 1억 원을 뭐 한다? 자기 후점을 잡아야 된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말을 판례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면은 기업공개사들끼리 서로 짜고 매도의뢰 받은 가격보다 무척 높은 가격으로 팔고 그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 자, 이것도 중요상에 대한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로 본다. 문제가 나오면 이 판례 말고는 다른 건 나올 건 없어요. 자, 그 다음에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한 페이지 넘어가서 디귿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디귿에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자, 이게 금정에서 나오는 판례 중에서 지금 말하는 판례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A가 B에게 땅을 4억 원에 팔았어요. B가 4억 원에 사가지고 C에게 5억 원에 팔았습니다. B는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죠, 그죠? 4억 원에 땅 사가지고 5억 원에 팔았다. 이거 잘못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죠. 얼마 남았어요? 1억 원 남았죠, 그죠? 순수하게 1억 원 남은 건 아니죠. 취득세 내야 되고 양도세 내야 되고. 그러니까 B가 생각하기로 내가 어차피 내가 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팔 건데 굳이 내 이름으로 등기하면서 세금 내고 이럴 필요가 뭐 있느냐 이래가지고 전매를 합니다. 전매라는 말이 미등기 전매 약자예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안 하고 A에서 사고 C에게 바로 넘겼다는 말이에요. 4억에 사가지고 5억에 팔았다. 그러면은 B는 부동산 투기를 한 거예요. 투기를 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4억에 사고 5억에 팔았다. 이런 건 순수하게 남았죠. 성공했죠. 그죠? 그러면은 미등기 전매하는 것을 기업공개사 알면서도 중개를 했다. 그러면 B는 부동산 투기를 했고 기업공개사는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했다. 이래야 되거든요. 자, 문제는 뭐냐면은 B가 4개 사가지고 좀 남구고 팔아야 되는데 전매책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개 사고 할 수 없이 4개 팔았어요. B는 투기를 했다 안 했다. 아까 다시 할게요. B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 안 하고 4개 사가지고 5개 팔았다. 투기했죠. 성공했다 실패했다. 성공했죠.
B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 안 하고 4억에 사고고 4억에 그대로 팔았습니다. 투기했다 안 했다? 투기는 했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그러면은 기업공개사가 미등기 전매한 것을 알면서도 중개하면은 기업공개사는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했죠. 그러면 기업공개사 미등기 전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중개했는데 결론적으로 전매 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기업공개사는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이해됩니까? 요 판례가 금쟁이 중에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온 판례예요. 다시요. 기업공개사 미등기 전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중개했는데 결론적으로 전매 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업공개사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했다. 자, 그 다음에 앞 페이지에 기억해 볼게요. 관계법령에서 양도나 알선이 금지된, 양도가 금지됐다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다 이 말이죠. 알선이 금지됐다는 말은 우리 법에 의한 중개가 금지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자, 양도나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이나 임대와 관련된 정서. 그럼 양도나 알선이 금지된 정서는 양도하거나 알선 중개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 매매나 교환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자, 이게 금쟁인데, 물론. 여기서 임대와 관련된 정서는 임대주택법에 나와 있고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관계법령에서 양도나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된 정서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공법에서 주택법 공부하시면은 명시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 그게 어떤 게 있냐면은 듣기만 들어보세요. 주택 상한사채, 입주자 재주경서 주택 생활사채, 그다음에 주택조합원으로 지위 이게 생각해요. 제가 여기까지 딱 오다가 한번 막히면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제 주택조합원으로 지위, 주택 상한사채, 입주자 재직증서, 무허가 건물 철거 확인서,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공부를 한 바퀴 돌고 공부에서 공부한 거는 건데 다음에 말씀드리고 여기서 나오는 판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양도나 알선이 금지된 분양과 관련된 정서를 매매나 교환을 중개한다.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금쟁이죠. 그죠? 그러면은 상가를 짓습니다. 상가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은 누가 상가 건물을 하나 살려면 상가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겠죠. 그 상가 분양 계약서는 그냥 상가 매매 계약서일 뿐이지 공인중개사 법에서 금지 행위로 규정된 분양과 관련된 정서라고는 볼 수 없다. 요 판례가 우리 지문에 나온 지가 한 20년 정도 됐어요. 20년 정도 됐는데 올해 말고 작년에 지문에 새로 한번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는 공개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 분양 계약서는 오로지 상가 매매 계약서일 뿐이지 금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양과 관련된 정서라고는 볼 수 없다. 자, 이게 있고 그 밑에 니은에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자, 직접 거래는 뭐냐면은, 자,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달라.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중개를 해야 되죠. 자, 기업공개사하고 자기 의뢰인 간의 계약을 직접 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의뢰인들은 부동산에 대해서 비전문가죠. 기업공개사는 부동산의 전문가라고 봅니다. 전문가하고 비전문가 간의 불공정 거래라고 벌이 큽니다. 자, 직접 거래는 의뢰인하고 자기 의뢰인 간의 계약을 직접 거래라고 한다. 그런데 이거는 꼭 매매만 직접 거래는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갑에게 전세방 하나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기업공개에서 우리 집에 노는 방이 있는데 내하고 계약을 체결하자. 이것도 직접 거래예요. A가 시가가 한 5억 정도 되는 땅을 집을 4억에 팔아달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기업공개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억짜리를 4억에 팔아달라 4억으로 중개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겠습니까? 여러분들 사겠죠. 그게 직접 거래다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중에 공개사법 공부를 쭉 하면 알겠지만은 돈 되는 건 전부 다 못하게 합니다. 돈 되는 거는 전부 다 못하게 한다 하는 말은 못하게 하는 걸 해야지 돈이 된다. 그죠? 못하게 하는 거 하고 벌 안 받도록 대비를 하게 되면은 돈을 벌겠죠.
돈을 벌겠죠. 그죠? 그러니까 금쟁이 이런 건 일단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럼 뭐 4억짜리를 기업공개사에게 팔아달라. 그럼 기업공개사 직접 사면은 금쟁이로 처벌당하죠. 자, 그런데 아까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금쟁이 맞죠? 일회성 매매는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죠. 자기 의뢰인 거는 한 번이라도 사면 직접 거래로서 금쟁이로 처벌당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기업공개사가 부인 이름으로 샀습니다. 이 금쟁이다 아니다. 직접 거래다 아니다. 아니죠. 그죠? 그럼 누가 하는 말이 당신 이름으로 사나 부인 이름으로 사나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럼 기업공개사 뭐라면 되냐면은 그게 아니고 나는 우리 부인하고 의뢰인 간의 계약을 중개를 했다. 이런 맞죠. 그죠? 그럼 이 집은 누구 거예요? 부인 거죠. 돌아서면 남에다 집안에 날아가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문제가 나올 게 두 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A가 갑이라는 기업공개사 우리 집 팔아주세요 그랬어요. 갑이 A 물건을 사면은 직접 거래죠. 갑이라는 기업공개사가 을이라는 기업공개사의 중개를 해가지고 A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A는 갑의 의뢰인입니까? 을의 의뢰인입니까? 갑의 의뢰인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기업공개사가 다른 기업공개사의 중개로 물건을 샀다. 다른 기업공개사 중개로 물건을 받았다. 직접 거래다. 아니다. 아니다. 나올 수 있는 것 하나. 자, 두 번째가 A가 집주인인데 A-한테 신부름을 시켜가지고 갑에게 우리 집 팔아달라. 그러면 A하고 갑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직접 거래 맞죠? 그럼 A-하고 갑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직접 거래다. 아니다. 우리 민법에서 혹시 대리했습니까?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본다. 이 사람이 A의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직접 거래할 때 의뢰인에는 소유자뿐만이 아니고 소유자를 대리하는 대리인이나 수임인도 포함한다. 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직접 거래다. 자, 나올 수 있는 거는 요거 두 개고, 그 다음에 쌍방대리죠. 자,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주세요 그랬어요. B하고 거래 계약을 언제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A가 계약 체결하기 전날 전화가 왔어요. 하고 내가 계약 체결하기로 내일 가야 되는데 교통사고가 나고 병원에서 내가 도저히 계약을 체결하러 가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기업공개사 당신이 내를 대리해가지고 B하고 계약을 조금 체결해달라. 이거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계약을 체결하는데 아침에 B가 전화가 왔고 내가 급한 일이 있어 서울에 출장을 왔다. 내가 도저히 못 가니까 기업공개사 당신이 내를 대리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려 쌍방에게 대리를 받았다. 그죠?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은 둘이서 한 명은 조금 싸게 해달라. 한 명은 조금 가격 올리자 그러겠죠. 그러면 감 혼자서 상방 대리반 이래갖고 1억만 올립시다. 안 됩니다. 5천만 원 올립시다. 안 됩니다. 1억만 값이다. 안 됩니다. 5천만 원 값이다. 하루 종일 그러고 있겠죠. 이것을 자기 계약이라 그래요. 쌍방 대리 금쟁이죠. 핵심은 두 개인데 대리를 안 받았어요. A에게만 대리받았다. 일방으로 대리를 받았죠. 일방 대리는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쌍방 대리가 금쟁이지 일방 대리는 금쟁이가 아니다. 자, 또 하나가 민법에서도 쌍방 대리는 못하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민법에서는 양당사자의 동의를 받으면 쌍방 대리는 가능하다 그래 돼 있죠. 그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우리 법에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것은 예외가 없어요. A하고 B가 쌍방 대리해도 좋다고 동의를 해줬다. 쌍방 대리 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동의가 아니고 우동의 동의하랩이라도 쌍방 대리는 무조건 금쟁이에요. 자, 일단 이 내용만 보시고 그럼 나중에 1년에 전 3년에 3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리얼에 한번 볼게요. 자, 리얼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자, 요거하고 밑에 그 미음은 올해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 아직 판례는 없습니다. 자, 내용이 뭐냐면은 아파트 가격 올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파트 가격 올리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거기에 말 잘하고 똑똑한 아줌마 3명만 있으면 아파트 가격 올라갑니다. 실제로 그래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평당 한 1,000만 원으로 거래가 된다 합시다.
그러면 한 명이 인근에 중개사무소 갖고 우리 아파트 1200만 원 내주세요. 그러면 평당. 그러면 중개사무소 1200만 원 거래 안 됩니다. 그러겠죠. 지금 시세가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하지 말고 1200만 원 내주세요. 인근에 다니면서 전부 다 거래합니다. 한 명이 조금 있다가 또 가고 또 그래요. 한 명이 또 가는데 3명만 쭉 가면은 아파트가 2200만 원 올라가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특별히 서울에서 이래가지고 가격 올린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이제 굉장히 거래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단속하려니까 지방에서 거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방에서는 물론 거래도 해가지고 올라갔지만 지금은 이렇게 안 돼요. 왜 이제 서울에서도 거래 안 되느냐면은 우리 중개하려면은 아파트 가격 알아야 되죠. 그러면은 친구들하고 쭉 가면서 어린이하고 가면서 여기 아파트는 평당 얼마쯤 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까? 알아야 되죠. 그러면은 여기 중개를 하다가 부산에 무슨 아파트인데 그거는 얼마쯤 합니까? 그거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됩니까? 그러면 그 부산 거 사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 다 알아야 됩니다. 그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거 안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거 법령 끝나고 나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을 공부를 하는데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매매를 하게 되면은 신고를 하게 되죠. 신고하면은 그 다음날 국토교통부에 실거래가 신고로 자동적으로 뜹니다. 그러면은 무슨 아파트 휴대폰 가지고 치기만 치면은 언제 계약이 체결됐는데 얼마로 계약지에 다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저기 아파트 얼마쯤 하노? 나오죠, 그죠? 야, 우리 집이 제주도인데 제주도 팔라는데 그걸 얼마쯤 하겠노? 너무 나오죠. 그럼 요즘 평당 얼마 한다 그러면은 이야, 영진고시학원 학원에 좋은 데 가니까 우리나라 아파트가 전부 다 하네. 대단하다 그러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평당 1000만 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00만 원 해달라 이러면은 많이 하면 1200만 원 올라가다 그랬죠. 근데 이제 어린이 왔어요. 아파트 살라는데 얼마입니까? 1200만 원이다 이러면 1000만 원으로 거래가 되는데 1200만 원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실거래가 보면은 1000만 원밖에 안 돼 있죠. 1200만 원 안 오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올리기 위해서 어찌 하느냐면은 그거 가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얼마를 줄 테니까 중개사무소에 우리하고 1200만 원 계약을 체결 행구로 해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달래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요. 한 두세 명 신고를 했다. 그러면은 아파트가 올라갔죠. 그러고 나는데 신고한 거 해제시킵니다. 그럼 계약 체결 안 됐죠. 그냥 가격만 올라갔죠. 이제 그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리얼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어떤 내용인가 감 잡았습니까? 지금 이거 감만 잡으면 돼요. 자, 미음에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외의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자, 대표적으로 이게 협회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협회 말고도 우리 어느 지역에 가면 특정하게 그 인터넷망으로 연결된 게 있죠. 그럼 협회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협회에서는 회원으로 가입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협회 입장에서는 회원으로 가입을 많이 시키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런데 협회 회장이 어느 상가에 갔는데 상가 이제 단지 분양을 합니다. 단지 분양을 하는데 여기하고 협회 회장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협회에 들어가고 우리 회원들 요거 중개하는 거 절대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그러면 이거 분양 안 되겠죠. 이런 거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 A가 갑에게 우리 집 팔아달라 이랬어요. B가 을에게 어떤 집을 사달라 했어요. 갑하고 을하고 안 만나면은 거래 계약이 체결이 안 되죠. 그러면은 갑하고 을하고 만났다. 그러면은 공동중개가 돼요. 요즘은 주로 공동중개가 돼요. 그럼 협회에서는 하는 말이, 협회든지 우리 협회 회원들 말고는 공동중개 하지 말아요. 일반적으로 어떤 친목회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죠? 우리 회원들 말고는 공동중개 하지 마라. 공동중개를 하면 일반적으로 그런 게 회원들 말고 공동중개하면은 당신 회원 자격을 없애버리겠다. 그 회원으로 갈 때 부동산 거래 정보망
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할 때는 가입비를 내는데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맨 처음에 중개업을 할 때는 그런 거 가입되어 있는데 가입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돈이 들더라도 가입을 해야 되죠. 왜냐면은 처음에 중개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하나도 없죠. 가입하면 거기도 물건이 전부 다 내 거예요. 가입하는 게 좋죠. 그래야 하는데 우리 회원들하고만 공동중개를 하고 회원들 말고 공동중개하면은 벌 준다. 이거는 사실은 그 독점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외의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자, 여기까지가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한 금지행위예요. 그럼 안에 내용만 다시 한번 볼게요. 이런 거는 할 수 없이 1년에 1천, 3년에 3천 하려면은 첫 글자를 다 가지고 외웁시다.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무등록자 매수 중. 이제 외울 단계는 아는데, 딱 보면은 무등록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즉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수수료, 초과 수수료.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수수료라고 하는데 시험에서는 보수라고 나와요. 똑같은 말로 보세요. 초과 보수 또는 초과 실비받았다. 중요상에 대한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3년에 3천짜리가 부당단체에서 탈세 증서를 직접 하면은 물론 여기에 쌍방대리도 같이 들어갑니다.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외의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그 다음에 탈세 목적으로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안 된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정서, 양도나 알선이 금지된 분양이나 임대와 관련된 정서 등의 매매나 교환의 중개나 그 매매를 업으라는 행위. 직접거래, 쌍방거래. 그럼 이 중에서 부당단체, 탈세정서, 직접상방 3년에 3천짜리를 찾아라. 어느 게 제일 많이 나오겠습니까? 직접거래, 쌍방대리가 지금까지는 제일 많이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면은 시험 문제 요강을 몇 개 내줍니다. 첫 번째가 전체 글자 얼마에 초과하지 말아요. 전체 글자를 얼마에 초과하지 마라. 그러면 이거 글자가 많죠. 그러면 이 글자 넣으면은 다른 데서 글자 줄여야 되죠. 직접거래, 쌍방대리 제일 간단하죠. 그래서 3년에 3천짜리로서는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3년에 3천이라고 여러분들 시험 치를 때는 나올 거예요. 자, 그 밑에 법 33조 1항의 금지 행위의 네, 이건 했고 한 페이지 넘어가서 72페이지 볼게요. 자, 72페이지에 4번에 33조 2항의 금지행위네요. 33조 1항은 방금까지 한 거예요. 자, 4번에 누구든지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기업공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요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개념만 잡으면 됩니다. 어, 5번에 한번 볼게요. 자, 기업공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지금 하는 거는 아까 금쟁이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검증해서 부당하는 거는 아까 인터넷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거예요. 요거 하기 전에 단합해가지고 가격 올리는 그거예요. 그럼 중개사무소에 가가지고 자 1,200만 원 내주세요. 1,200만 원 지금 안 팔립니다. 만약에 우리 아파트에서
1200만 원 밑으로 중개사무소에서 이거 받으면은 물건을 받으면은 우리 아파트 단합을 해가지고 이 중개사무소 아무도 못 가게 하겠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럼 울몇개 저몇개로 전부 다 1200만 원 하겠죠. 그죠? 그래서 시세보다 높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기업공개사 등에게 중개대선물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개념만 보세요. 자, 1번부터 다시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기업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자, 여기에 가니까 1200만 원에 해준다. 누가 하는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도 1000만 원에 들어오면 1000만 원에 판다고 내가 해야죠. 그러니까 1000만 원에 판다면 아무도 여기에 못 가게 하겠다. 그러면은 그 중개사무소 장사 안 되겠죠. 그죠? 그거예요. 특정 기업 공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 자, 이번에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기업 공개사 등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기업 공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높게 하는 데만 가라. 낮게 하는 데는 가지 마라. 차별하는 거죠. 3번에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이거는 기업공개사에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에게. 우리 아파트 지금 평당 1000만 원으로 거래가 되는데 1200만 원으로는 1200만 원 밑으로는 내지 말라는 말이에요. 가격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죠? 4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공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그러면은 기업공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았다. 그냥 광고를 하겠죠. 그럼 1200만 원 광고하는 거 놔두고 아파트 게시판에 광고인데 1000만 원으로 받은 거 광고한다. 다니면서 전부 다 찢어버리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가격을 상승시키는 겁니까? 하락시키는 겁니까? 상승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시험에서는 어떤 거를 조심해서 보셔야 되느냐면은 예를 들어서 3번 한번 볼게요.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가격을 얼마보다 밑으로는 내지 말라는 말이죠. 가격이 올라가야죠. 특정 가격 이상으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하는 말은 얼마 위로는 내지 말라는 말이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금지행위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행위다. 이하로, 이상으로 이런 내용을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요거는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지행위고, 그 다음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지행위, 요것도 전부 다 3년에 3천이에요. 이거 전부 다 한꺼번에 표현해가지고 기업공개사 등의 업무방해죄예요. 자, 업무방해죄 요래 있는데, 요거 줄 거는 거 있죠. 부당단체, 그리고 업무방해죄. 요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오른쪽에 신고센터 설치 운영. 자, 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가 뭐냐면은 그게 기억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그 다음에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외의 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그리고 그 밑에 33조 2항 다 들어가요. 요겁니다. 그러면 요거 부당단체 업무방해죄. 요거를 우리 법으로 표현하기로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들어가는 것은 오로지 금지행위로만 규정되어 있어요. 금지행위로 규정된 거 말고는 교란행위로 들어가는 거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행위는 둘 다가 3년에 3천짜리다. 그러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3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한다.
자, 실제로 신고센터 운영은 감정원이 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가서 양가로서 한번 볼게요. 자, 신고사항의 확인 및 처리 절차.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자, 그럼 신고센터는 국장이 하는데 감정원 위탁했다. 감정원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그죠? 그럼 감정원 신고센터에 누구를 신고를 했어요. 그럼 감정원에서는 조사하기도 그렇고 어떤 조치를 취하기도 벌 주기로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사해라 조치해라고 시도지사 그리고 등록관청에게 통보를 한다. 그러면은 이번에 신고센터 이거 제가 아까 복습할 때 이거 했는가 알고 했는데 복습할 맨 처음에 복습하는 것에는 요거 빼야 돼요. 자, 신고센터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된다. 그러면 신고센터에 누가 신고를 했다? 그럼 신고센터 감정원에서는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조사해라 조치해라 시도지사 등록관청에 통보하죠. 그러면 조사하고 조치를 하고 신고센터에 통보를 해야 돼요. 원래 공무원이 하는 거는 며칠입니까? 7일, 기업공개사항은 10일. 그런데 이게 원칙 그대로 가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외가 더 중요합니다. 기업공개사는 10일에 예외가 인장 변경 등록. 이게 숫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하는 예외 제일 중요한 거 이거예요. 원래가 7일인데 며칠 이내 해라? 10일 이내. 10일 이내 신고센터에 통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4번에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 그러면은 아까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은 신고센터에 며칠 이내 통보라고요? 10일 이내. 그러면은 신고센터가 끝내야 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10일 이내에 제출을 해라 하는 말은 끈끈이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끈끈이 하면은 국장은 재미있다 하겠습니까? 귀찮다 하겠습니까? 귀찮다 그러겠죠. 장관이 바쁘죠, 그죠? 바쁘니까 끈끈이 하지 말고 한 달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해라 이 말이에요. 매월 언제까지? 매월 10일까지. 그런데 이거는 법을 만드는 사람이 옆에 다른 법을 좀 보고 하면 좋겠어요. 우리 법에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하나 더 있어요. 자, 등록관청이 행휴이등분고 그러니까 중개법 안에 사람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면은 협회에게 통보를 하래 그래 됐어요. 그런데 이거 통보의 내용이 많죠. 중개사무소가 한두 개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달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라. 그런데 여기에는 매월 10일까지 직전 달의 신고사항 및 접수 결과 등을 국장에게 제출해라. 의미는 똑같죠. 다음 달 10일까지 해라는 말이나 매월 10일까지 그 전달 거를 제출해라. 똑같죠. 똑같은 말을 굳이 표현을 다르게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예, 그냥 다음 달 10일까지 그러면 될 거를 하여튼 의미는 똑같아요. 시도지사나 등록관청이 신고센터에 제출하는 것은 며칠 이내? 10일 이내. 그리고 10일 이내인데 신고센터에서 국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매월 10일까지입니다. 자, 5번에 신고센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국장의 승인을 받아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오른쪽에 기억에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신고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신고자가 안에 내용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의미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신고자가 신고사항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을 하지 않았다. 신고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 자료가 제출이 없는 경우. 자, 우리 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처리 결과를 반드시 통보해 줘야 돼요. 그럼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해 줬어요. 통보했는데 다른 증거 자료가 추가 증거 자료가 없이 또 신고했다. 이거는 신고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다음에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됐다. 확정됐는데 또 신고했다. 신고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은 종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감정은 신고센터에서 마음대로 종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종결할 수 있다. 자, 이래 보시고 지금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 이 부분의 지문에 여러분들 시험 칠 때는 꼭 나올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중개 보수까지 같이 하려 했는데 보수하면 시간이 근데 중개 보수를 우리가 첫 주 수업을 안 했죠. 11월달 첫 주 수업을 안 했죠. 그죠? 그러면 다음 시간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뭐 남았습니까? 자, 처음에 부동산 거래정보망이죠. 자,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설치 운영하는 자를 거래정보 사업자를 하는데 부동산 거래정보망 할 때는 누구는 얼씬거리지도 마라. 중개 의뢰인은 얼씬거리지도 마라.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거래정보 사업자를 한다 그랬죠.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란 전국적인 망을 가진 인터넷망이다. 대상이 전국이면은 누구 소관이다?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정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일단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가 돼야 돼요. 부동산 거래정보망에는 오로지 누구만 가입할 수 있다? 기업공개사만 가입할 수 있다. 물론 숫자는 500명 이상, 그 중에서 2개 이상을 시도해서 각각 30명 이상의 공인중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을 할 것 이러면 안 되죠. 누가 가입 이용 신청해야 된다? 기업공개사가 가입 이용 신청을 해야 된다. 자격이 있어야 되죠.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정보처리사 1명 이상인데 이것도 자격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이지 기업공개사 자격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업공개사 1명 이상 이러면 틀리죠.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 이래도 틀리고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대용량의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 컴퓨터 용량은 국장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컴퓨터는 거래정보 사업자가 쓰는 컴퓨터다 아니면 가입한 기업공개사 쓰는 컴퓨터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쓰는 한마디로 메인 컴퓨터예요. 가입한 기업공개사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거래정보 사업자가 쓰는 컴퓨터 용량에 관한 서류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 지정 신청할 때 기업공개사 거는 가입용 신청서에다가 인감증명서 첨부한다 안 한다? 어떤 경우에도 개인은 인감증명서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 그랬어요. 그럼 기업공개사는 내가 기업공개사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무슨 서류가 첨부된다? 등록증 사본, 공개사 정보처리기사 건은 자격증 사본이 들어갑니다. 등록관청에게 서류가 들어갈 때는 자격증 사본이 들어가는 경우는 절대 없다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어갈 때 자격증 사본이 안 들어가면 밑에 시도지사에 물어봐야 되는데 쪽팔려서 안 물어본다 그랬죠. 그래서 국장에게 들어갈 때는 자격증 사본이 첨부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정 신청을 하면은 일단 30일 내에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서 교부받은 날보다 3개월 이내 운영 규정을 승인받고 그다음에 지정서 교부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설치 운영해야 된다. 자, 거래정보 사업자 위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고 밑으로는 기업공개사가 있다. 밑에 있는 기업공개사가 더 잘해라 하기 위해서 밑에 기업공개사하고 관련된 거 위반하면 벌이 크죠. 1년에 1천. 국장하고 관련된 거 위반하면 과태료인데 100만 원이야 500만 원이야 500만 원이야 과태료입니다. 요거는 별도로 하고 자 밑에 1년에 1천 할 때 특별히 중개 의뢰인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죠. 거래정보 사업자는 기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 공개해야 된다. 사실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어떤 방법으로든 기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요거 위반하면은 1년에 1천이고 그 다음에 기업공개사도 사실과 거짓 공개하지 마라.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중개 의뢰인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되죠. 지정을 국장이 했기 때문에 지정 취소도 국장이 하는데 문제는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기본 윤리로서 기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 성실로서 공정중개할 의무가 있다. 비밀 준수 의무에서 여기는 대상자는 기업공개사 등이에요. 기업공개사 등은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함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 직을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죽을 때까지 하지 마라 그죠.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은 벌은 1년에 1천인데 우리 공직사법에서 딱 하나 있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즉 피해자가 명시된 의사로서 벌하지 마세요 하면은 벌을 못 줍니다.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게 주로 어떤 게 있느냐면은 우리 공직사법 말고 회사에서 일하면 월급을 받죠. 사장이 월급을 안 주더라. 누구한테 일러주면 됩니까? 사장이 월급 안 준다고 엄마한테 가고 엄마 우리 사장이 월급 안 준다 일러주는 거 아니고 노동부에 고발하면 되죠. 노동부에서는 사장 소환해가지고 월급 주라고 명령을 내리고 벌 줍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나는 돈만 받으면 되지 우리 사장 벌 주는 거 원하지 않는다. 벌 주지 마세요 하면은 벌 못 줍니다. 이것도 반의사 불벌죄예요. 명예훼손죄 이런 것도 반의사 불벌죄예요. 자, 그다음에 손해배상 책임. 자, 기업공개사가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 고의나 과실로 어린이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죠? 기업공개사의 고의나 과실 없이 어린이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가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이것도 기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럼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하는데 자,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죠. 등록 번호가 없으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합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보증은 등록의 요건이다 아니다. 보증은 등록의 요건은 아니다. 그죠? 대신에 분사무소는 주사무소 등록 번호로 보증 설정하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보증 설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절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하는 게 아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에 보증 설정해가지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야 돼요. 자, 보증 설정하는 금액을 먼저 볼게요.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2억 원 이상, 그 다음에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당 1억 원 이상 추가로 설정해야 되죠. 공인중개사는 기업공개사, 그 다음에 중개인 1억 원 이상이죠. 보증 설정하는 방법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자, 요거 질문할게요. 자,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런 맞죠? 공인중개사인 기업공개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된다. 맞다고 나오는 이유가 보증보험이나 공제나 공탁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은 게 보증보험이죠. 꼭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니죠.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에 이런 것들은 나오면 헷갈립니다. 헷갈리는 거는 수업할 때 자주 찍어주겠죠. 그죠? 자, 보증 설정에다 우리 교재는 그때 안 나왔는데 공탁한 공탁금 기업공개사 사망하거나 폐업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는 회수할 수 없다. 세자니까 3년 이내는 회수할 수 없다. 자, 기업공개사 물어줘야 되는 금액은 어린이 손해 전액을 다 물어줘야 된다.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물어주면 된다. 전액을 다 물어줘야 된다. 그러면은 자, 1억 원 보증 설정했는데 1억 2천만 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보증기관에서는 1억 원만 물어줍니다. 그럼 나머지 2천만 원 기업공개사에게 별도로 청구하면 되겠죠. 그럼 보증기관에 손해배상 청구할 때 기업공개사가 잘못했다는 명확한 사실이 들어가야 되니까 어린과 기업공개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 판결문이나 이에 준하는 서류가 들어간다. 보증기관에서 손해배상 하는 거 하기 전에 중간에 빼먹었는 게 보증의 변경이 있어요. 제가 두 개를 해볼 테니까 앞에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자, 기업공개사 보증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증기간의 만료되기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이번에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기업공개사가 보증기간이 만료가 됐을 때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1번 틀렸어요. 2번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나오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의미만 생각을 하세요. 답을 하는 거는 나중에 문제 나올 때 방법을 찾아드릴게요. 그러니까 보증기간 만료가 됐다. 우리 자동차 책임보험 만료가 됐죠. 오늘 만료도 오늘까지. 그러니까 보증기간에 만료가 됐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보증을 설정한 기업공개사가 보증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시 보증을 설정한다. 그런데 보증기간에서 손해배상하면은 보증이 없어진다 그랬죠. 다시 보증 설정해야 되죠. 며칠 이내?
15일 이내,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자는 15일 이내 다시 보증을 설정해내고 공탁한 자 15일 이내 부족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금지행위했죠. 그 다음에 계약금 등에 관한 채무 이행의 보장에서 기업공개에서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금 등을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누구누구 명의로 예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하여야 한다가 아니죠. 권고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뿐만이 아니고 잔금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돈이 안 뛴다고 장담할 때까지, 절대 거래계약 체결할 때까지가 아니고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그러면 예치를 했어요. 그러면 예치를 했다. 그러면은 매도인이나 임대인이나 또는 매도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없다. 수령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수령하게 되면 예치하는 의미가 없죠. 반드시 돌려줄게 보장이 되면은 미리 수령할 수 있다. 그러면 그때 보증보험회사 등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예치기관에게 제출한다. 예치명의자에게 제출한다. 예치기관에게 제출하면 돈 안 내주죠. 예치명의자에게 제출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자, 기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했을 때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 없다. 반드시 돌려줄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해야 되죠. 이 보증 설정하는 금액은 공인중개사상 기업공개사라고 해서 1억 원 이상이 아니고 예치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보증 설정해야 된다. 어떤 상을 약정해야 되는데 동의 방법, 예치 시 필요한 실비, 기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약정하는데 이럴 때 예치 시 필요한 실비는 적어도 예치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 즉 돈을 안 떼는 사람 권리를 취득하는 어린에게 받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죠.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지행위 1년에 1천, 3년에 3천에서 무등록자 매수 중 무등록자의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한마디로 무등록자 협력하는 행위예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그러니까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지 일회성 매매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행위지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다. 또 개인인 기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 외의 것을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도 금지행위가 아니다. 수수료, 초과 수수료 또는 초과 실비받았다. 즉 사례, 증여, 기타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금지행위예요. 그러면은 기업공개사는 중개업을 함에 있어서 법정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랬죠. 그럼 법정보수가 100만 원인데 300만 원 주기로 초과보수 약정했다. 그 초과보수 약정은 절대 무효가 아니죠. 초과보수 약정이 무효라면은 아무것도 못 받는다 그랬죠. 초과되는 부분만 무효입니다. 그런데 무자격자하고 의뢰인 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은 무조건 무효다. 무조건 무효니까 보수 지급을 안 해도 된다. 이 법정보수는 중개업할 때만 적용한다. 중개업이 아니면 법정보수 적용 안 하죠. 우연히 일이 중개하는 것은 중개업 아니죠. 그러면은 법정보수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초과보수 약정도 유효입니다. 중요상에 대한 그거 하기 전에 초과보수에서 이거는 초과보수를 받으면은 금지행위지 돌려주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랬죠. 그러면 초과보수 상당의 당자수표를 교부받았는데 부동산에서 돌려줬다. 금지행위로 처벌한다 안 한다? 처벌한다. 그러면은 금지행위로 처벌하기 위해서 의뢰인에게 초과보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을 요건으로 한다.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요건을 하지 않는다. 초과보수 받아가 돌려줘도 금지행위로 처벌한다 그랬죠. 그럼 손해가 발생 안 했죠. 손해가 났든 안 났든 금지행위로 처벌한다. 그다음에 중요상에 대한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즉 기업공개사들끼리 서로 짜고 매도 의뢰받은 가격보다 무척 높은 가격으로 팔고 그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도 판례에서 중요상에 대한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로 본다. 3년에 3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그다음에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외의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그런데 지금은 이거 법은 오래 나왔기 때문에
판례는 아직 없어요. 탈세 목적으로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안 된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그러면은 자, 기업공개사가 미등기 전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중개했는데 결론적으로 전매 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업공개사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정서, 양도나 할선이 금지된 분양이나 임대와 관련된 정서 등의 매매나 교환의 중개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그런데 상가 분양 계약서는 오로지 상가 매매 계약서일 뿐이지 금정에서 규정되어 있는 분양과 관련된 정서라고는 볼 수 없다. 직접거래 쌍방들의 직접거래는 자기 의뢰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게 직접거래라고 한다. 그러면 기업공개사가 자기 의뢰 물건을 산 건 아니고 다른 기업공개사 중개로 물건을 샀다. 또 다른 기업공개사 중개로 물건을 팔았다. 자기 의뢰인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니죠. 이건 직접거래가 아니다. 또 직접 거래할 때 의뢰인에는 소유자뿐만이 아니고 소유자를 대리하는 대리인이나 수임인도 포함한다. 즉 의뢰인의 소유자의 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직접 거래를 한다. 쌍방대리가 금지이지 일방대리는 금지가 아니다. 또 하나가 양당사자가 쌍방대리 해도 좋다고 동의를 해줬다 하더라도 쌍방대리는 무조건 금지이다. 그다음에 일반인을 대상은 금지의 한마디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행위. 단합해가지고 얼마 밑으로는 받지 마라. 얼마 밑으로는 내지 마라. 가격을 상승시키네. 그럼 여기에서 부당단체 업무방해죄 요게 우리 법에서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국장은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신고센터에 누가 신고를 했다? 감정을 해서 직접 조사, 조치할 수가 없으니까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에 조사하고 조치하라고 통보를 한다. 그럼 조사하고 조치가 완료되면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신고센터에 통보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원래 공문이 하는 거는 7일, 기업공개상 10일이지만 공문이 하는 그 중에서 제일 큰 예외 며칠 이내 10일 이내 신고센터에 통보한다. 그럼 신고센터는 10일 이내 국장에게 제출하는 거 아니죠. 국장이 제출할 때는 한 달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매월 10일까지 직전달 모아가지고 국장이 제출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고센터에 신고를 받았는데 명백히 거짓이더라. 보완해라는데 보완 안 하더라. 또 한 번 신고를 받았는데 추가 자료 없이 또 신고했다. 종결된 건데 또 신고했다. 이게 신고를 안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는 신고센터에서 종결할 수 있는데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종결할 수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